여보세요? 형부,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요? 아, 저제 전화했었어? 아, 미안해. 내가 일하고 있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전화도 못 받아요.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요? 형부가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엄마가 화가 나셨다고요. 아, 미안해, 저제.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연락한 이유가 뭐야, 저제? 무슨 일 있어? 당연히 무슨 일이 있죠. 내가 형부랑 노닥거리기라도 하려고 전화했겠어요? 지금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간밤에 뭔 난리가 있었는지 멀쩡하던 게 갑자기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한 건데 형부는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아무튼 보일러 고장났으니까 이따가 집에 와서 보일러 좀 고쳐놔요. 나 퇴근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불편하면 그 전에 사람을 부르지 그래, 처제. 다른 사람 부를 거였으면 진작 불렀겠죠.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해요, 형부.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형부한테 부탁하겠어요? 우리 엄마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드나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 못 배운 인간들이 집에서 뭘 훔쳐갈지 무슨 흠집을 낼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들여요? 그래도 형부가 이거저거 잘 고치니까 보일러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형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래, 알겠어. 장모님께도 금방 가겠다고 말씀드려줘. 여느 날처럼 출근을 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처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제가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전화벨 울리는 걸 듣지 못했더니 그 사이에 부재중 통화가 여러 번 찍혀 있었더라고요. 뒤늦게 전화를 받아대니 수화기 너머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느냐는 처제의 짜증이 밀려들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 기사를 부르면 될 일인데 굳이 제게 전화를 한 것은 역시나 제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이겠죠. 워낙에 잘난 처가댁이라 처가 식구들은 공장에 다니는 저를 늘 무시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처갓집에서 씨암탉 잡아주는 큰 사위가 아니라 막 부리고 무시해도 그만인 머슴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 집 사람들에게 식구로 인정을 받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제 처가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조부모님도 교수에, 장인 장모님도 교수님에, 제 아내도 교수로 집안 식구들 전부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제는 교수가 아니었지만 처제의 남편인 제 동서가 교수였으니 그런 집안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저는 무시당하기 딱 좋은 타겟이었을 겁니다. 어쩌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집 식구가 됐는지 난 아직도 자네를 보면 답답해. 어디 가서 누가 큰 사이가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우리 큰애 결혼 안 했다는 말까지 한다니까 글쎄. 엄마는 사위가 그렇게 창피해? 언제는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렇게 닥달하더니 말이야. 그렇다고 누가 저런 사위 데리고 오라고 했어? 우리 집 수준에 맞게 적당한 사람을 데려와야지. 네 동생은 안 시켜도 알아서 교수 사위 잘만 데려오는데 대체 너는 뭐가 모자라서 그 모양이야? 네가 누구 덕분에 그렇게 자랐는지 몰라? 부모 덕 보고 자랐으면 부모 말에 따라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나 혼자 알아서 내 힘으로 공부했잖아. 엄마 그 괴롭힘에 집착에 시달리기 싫어서 내 힘으로 나 알아서 공부하려고 한 거잖아. 나 성인 된 이후로 이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아갔어. 진영이 유학 간다고 1년에 억씩 돈 쓸 때 나는 내가 시간 강사 뛰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공부했다고. 그런데도 내가 교수 된 게 엄마 덕이라고 생각해? 내가 집안에 손 안 벌리려고 그 정도 했으면 엄마도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네 덕이야?
네가 내 밑에서 나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게 가능했겠어? 네 좋은 머리, 교수가 될 너의 자질, 그거 다 누가 물려줬는데? 너 교수 된 거? 나 닮아서 된 거야. 네가 나 안 닮았으면 백날 노력해봐야 교수 꿈도 못 꿨을 거라고. 그렇게 좋은 머리 물려줬으면 그걸로 평생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어디서 지 혼자 잘났다고 따박따박 말댔구야. 내가 너 이러려고 그 고생하며 키운 줄 아니? 아, 또 그 소리. 엄마는 생색내려고 자식을 키워? 왜 매번 자식을 자기 트로피처럼 만들려고 그래? 내가 엄마 그런 행동이 지긋지긋해서 이 집이랑 인연 끊으려고 했던 거야. 그나마 지금 가족들이랑 보고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나,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엄마랑 진작 영 끊었어. 알아? 늘 저를 무시하시던 장모님 때문에 아내가 장모님과 싸우는 건 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반대를 하시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의 행동에 화가 난 아내는 매번 장모님께 화를 내며 따지고 그러다 보니 두 모녀 사이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처가에 비해 모자란 사람임에도 착한 아내는 자기 남편이 무시당하는 게 보기 싫어서 다 저를 위해 저런다는 걸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교수님이신 장모님이 워낙에 자식들에게 욕심이 많으시고 독단적이고 강박적인 성격이라 그런 장모님을 답답해하는 아내와 번번이 문제가 있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꼭 교수가 되어야 한다며 강요하시고 집착하신 탓에 아내는 제대로 자신의 꿈을 가져볼 생각도 못한 채 장모님의 압박 속에서 힘들게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둘째인 처제는 어리다고 봐주신 건지 오냐오냐 하셨으면서 말이죠. 자신에게 몰아치는 압박이 지긋지긋하고 괴로웠던 아내는 장모님에게 벗어나기 위해 20살이 되자마자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집안에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정말 싫었어. 남들은 집에 가면 편안하고 포근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집이 더 불편하고 답답했거든. 그래도 장모님이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며? 때리고 매드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야. 매번 말로 분위기로 압도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라고. 물론 나는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으니 당신 입장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없이 자란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나대로 정말 힘들었거든. 아니야.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나도 이해해. 꼭 돈이 없어야만 힘든 건가 뭐. 솔직히 나도 장모님 이해해 보려고 해도 당신한테 하시는 거 보면 별로 이해는 안 가거든. 근데 처자한테는 안 그러신데 유독 당신만 그러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쨌든 내가 당신 유년 시절을 다 지켜본 게 아니니까 말이야. 그나마 진영이 걔는 힘든 일이 없었지. 부모님이 걔한테도 교수 시키겠다고 이것저것 시키시기는 했지만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진영이 걔는 뺀질거리기도 하고 약간 멋대로인 경향이 있어서 나처럼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도 않았어. 나만 바보같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그동안 너무 주체 없이 살았구나.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휘둘리며 살았구나.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늘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 답답한 그 집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결국 내가 교수가 된 게
아이러니하지만 말이야. 당신 정말 고생 많았겠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여보. 당신이 무슨 도움이 안 돼. 당신만큼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때문에 그나마 친정 드나들며 사는 거야. 당신 아니었으면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결혼 죽을 때까지 안 했을 거고. 이렇게 친정 식구들 얼굴 보고 살 일도 없었어. 아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을걸?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 나는 이제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거지만 당신만은 그걸 가져봤으면 했어. 어려서부터 교수인 부모님에게 이래저래 시달려왔던 아내는 자기 집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이 교수이다 보니 자식들에게 그만큼 기대가 크셨겠죠. 그래서 두 분은 자식들을 교수로 키우겠다는 열망에 자유를 제한하고 단속하셨고, 특히 장녀였던 아내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과한 압박감을 받으며 소아 우울증까지 겪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진 부모님 앞에서는 힘들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부모님을 벗어나고 싶었던 아내는 성인이 되며 처음으로 반항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당신의 후배가 되어 같은 전공을 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대학 입시를 시키셨는데 아내는 장모님이 골라두었던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부모님 몰래 대학원사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희망하던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장모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딸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시며 아내에게 처음으로 손찌검까지 하고 마셨답니다. 그 일로 아내도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왔고 성인이 되었으니 알아서 앞가림하며 살겠다며 그 길로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성적이 좋았던 탓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20살부터 집안에서 독립하여 부모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겨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지만 자식의 미래를 결정해두었던 장모님은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두 모녀 사이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저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아시고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탄탄대로일 텐데 그거 싫다고 혼자 나가서 사서 고생을 하더니 그나마 교수가 됐다고 하길래 이제 정신 차렸나 했더니 뭐? 이제는 결혼마저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럼 내 결혼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내 결혼까지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끝까지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익감을 데려와? 지금 엄마더러 검정고시 출신의 공장 노동자를 사위로 인정하라는 거야? 네가 기어이 이렇게 엄마 자존심을 깎아내려야겠어? 너 내 딸 맞니? 저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그냥 공장 노동자 아니고 엔지니어야.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검정고시 출신이지만 이제는 대학 졸업장까지 있고 자기 기술 가지고 직장도 탄탄해.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 나한테 절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교수인데 남편은 공장 다닌다 그러면 누가 안 비웃어? 아,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대학 졸업장 받았다고 뭐 다 같은 대학이니? 야간 대학 다닌 거라며.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혼자 공부해서 야간대학 나온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떠들어? 게다가 지 엄마도 버리고 갔다며? 근데 그런 놈을 남편이라고 데려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만큼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그럼 더 대단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왜 무시해? 그러는 엄마는 부잣집 딸로 안 태어났으면 교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도 상황이 안 따라줬으면 힘들게 살았을 거면서 왜 사람을 무시해? 무시할 만하니 무시하지. 아무튼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돼. 네가 그동안 내 말 다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했더라도 결혼만큼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나도 이번에는 절대 못 물러서. 나 정말 이 사람 사랑해. 장모님은 당연하게도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교수 집안의 교수 딸과 공장에서 일하는 제가 결혼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셨죠. 아내보다 먼저 결혼한 처제가 교수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더 비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의 반대에도 아내는 저와의 결혼을 감행했고 그 일로 아내와 장모님의 사이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불우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내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저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이혼 같은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죠. 아버지와 친가 식구들은 항상 저에게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모, 삼촌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어릴 적부터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애미가 너 버리고 도망간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네 애미는 그렇게 무책임한 여자야. 어디 감히 여자가 지 자식 버리고 도망을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엄마 찾을 생각은 하지 마. 떠올리지도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찾아봐야 아마 어디서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있었겠지. 분명 그럴 거야. 특히나 친할머니는 제 앞에서 어머니의 욕을 서스럼 없이 하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둥, 여우 같다는 둥. 어린 제 앞에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욕을 하며 마음껏 화풀이를 하곤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에게서 듣던 어머니의 얘기는 저를 괴롭히는 주문처럼 반복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저는 자연스럽게 저를 버리고 갔다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미웠고 증오스러웠죠. 엄마라는 사람의 얼굴조차 흐릿해지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스럽기도 했어요. 정말로 엄마가 나를 버린 건지, 그럼 대체 왜 그랬는지, 저는 이유라도 알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욕하는 친가 식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저와 어머니를 향해 더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지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외롭게 만든 어머니를 증오하며 자라야만 했죠. 아버지도 어머니가 원망스러운지 매번 어머니 욕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와 저를 연결짓곤 했습니다. 아빠, 저기... 뭐?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이놈아. 사는 놈이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어? 그게 아빠,
이번에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하는데 돈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뭐? 아이 놈 좀 봐라.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게 현장 학습비랑 김밥 사갈 돈이 필요해서요. 내가 너 돈 필요할 때마다 주는 지갑이냐? 이게 지혜비를 뭘로 보고? 야, 돈 필요하면 도망간 네 엄마한테 가서 받아와.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건 어째 클수록 지혜미를 빼닮아가는지. 야, 너는 왜 네 엄마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너 하는 꼴을 보면 네 엄마 생각이 나서 화가 나. 너랑 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풍 안 갈게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모자란 놈. 너는 대체 언제 커서 네 앞가림하고 살래? 내가 언제까지 네 놈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느냔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엄마 도망갈 때 같이 데려보낼걸. 괜히 너를 떠맡아서 나만 고생 아니냐. 하여간에 너는 내 일생의 짐이야, 짐!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 소풍으로 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얘기를 꺼내야 했어요. 사실 며칠 전까지 가져갔어야 하는 돈이지만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미루다가 겨우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렵게 꺼낸 이야기였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비웃으면서 제게 욕지거리를 했죠. 괜히 혼이 나고 공포에 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차마 울음도 터뜨릴 수 없었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소리 죽여 울어야 했죠. 소풍을 못 가게 된 것도 서러웠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에게서 엄마를 닮아 끔찍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가슴이 아팠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아니 심지어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어머니를 거론하며 저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제가 짐이라느니 엄마를 닮아서 재수가 없다느니 그런 얘기들은 전부 열 몇 살 어린애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제가 괜히 더 어머니에게로 원망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와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저의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를 욕하는 것보다 기억도 안 나는 어머니를 탓하는 게 더 쉬웠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지내는 게 힘들어질수록 저도 자연스럽게 저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아버지를 겪으면 겪을수록 한편으로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어머니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제 아버지는 참 끔찍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술병이 굴러다녔고 아버지 몸에는 멀리서도 술 냄새가 풍겨오곤 했었죠. 아버지는 밤새 술을 퍼마시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고 그렇게 잠든 아버지 몰래 학교를 다녀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다시 술을 마시는 아버지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잠 아니면 술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언제 또 제게 화를 낼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에서는 늘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 했고 밖에서는 그렇게 사는 표를 내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밝게 행동하며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집이 불우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달았고 그걸 남들에게 보이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고 제게 손가락질하는 어른들을 겪으며 저는 저의 가정 환경이
제게 약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괜히 욕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제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저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저희는 기초수급비로 근근히 버티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쌀과 김치를 나눠주고 얼마 안 되지만 돈이 나오니 그나마 숨통은 트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은 아버지의 술값으로 허무하게 날아갔고 저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곤욕이었습니다. 새학기가 될 때마다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누군가 버리고 간 교복이나 공책들을 얻으러 다니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래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그 흔한 일상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혹시 돈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뭐? 아니, 이놈이 또 정신을 못 차렸나?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왜 또 돈 얘기야? 왜? 너 뭐 겉멋이라도 들었냐? 머리 좀 컸다고 여기저기 돈 쓸 때라도 생긴 거야? 그게 아니라 학비가 없어서요. 학교 다니려면 이래저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학교? 네가 그런 데를 뭐하러 다니냐? 왜? 많이 배워서 네 엄마처럼 쓸모없는 짓이나 하려고? 아니면 이 애비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려고? 야, 그럴 거면 그깟 학교 때려치우고 그냥 공장이나 나가. 너 이제 다 컸잖냐? 그 정도면 너도 어른이야. 철없이 불쌍한 나한테 돈 달라고 닥달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너도 키워준 은혜를 알면 입 싹 닦을 생각하지 말고 돈 벌어서 나 부양해라. 알겠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용기 내어 꺼낸 말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대답은 처참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더러 학교를 그만두라니 세상 천지에 이런 아버지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고등학교는 무사히 마치기를 바랄 줄 알았더니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 미래, 제 꿈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키워준 은혜나 갚으라며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깊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낳아준 부모에게마저 외면당한 제 인생에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희망을 잃은 저는 아버지의 말대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니 아버지는 옳았구나 좋아하며 부모 동의서에 흔쾌히 도장도 찍어주었어요. 학창시절 그토록 가고 싶었던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 동의서에는 도장 한 번 찍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 그토록 쉽게 도장을 내민다니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어졌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부터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제가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번 돈을 당신의 술값으로 탕진했죠. 아버지, 제 통장에 있던 돈 아버지가 빼가셨어요? 그래, 내가 좀 뽑아다가 썼다. 그래서 뭐 애비가 힘들게 키운 자식한테 용돈도 못 얻었으냐? 애비가 네 돈 좀 쓴 게 아까워? 아버지, 이건 이번 달 집세 내야 하는 돈이에요. 그걸 건드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쫓겨나면 더 갈 곳도 없다고요. 시끄러워. 그럼 가서 돈을 더 벌어오면 될 거 아니냐?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것이 어디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애초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도 이 모양은 아니었어. 이게 다 네 놈 탓이라는 말이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나 미워하세요? 제가 태어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뭐? 행복?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감히 네 주제에 행복을 찾다니. 제정신이냐? 너는 그냥 네 주제에 맞게 살아. 행복 같은 건 꿈꾸지도 말고 공장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평생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으란 말이야. 네 엄마가 너 버리고 갔을 때 네 인생은 그렇게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려면 네 엄마를 원망해라.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와의 대화는 언제나 그랬었죠. 늘 상처뿐인 말들, 아무것도 해결될 일이 없는 문제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된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친가 식구들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겪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지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아버지를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수십 번이고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나까지 아버지를 떠난다면 버림받은 아버지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 있어봐야 아버지는 고마움을 모를 것이고 오히려 제가 벌어온 돈으로 술만 퍼마실 게 뻔했어요. 그러다 제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 없었던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3세 아직도 제가 중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포기했던 고등학교 공부를 제 힘으로라도 마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잠은 부족하고 머리는 터질 것 같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저는 제 스스로를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라도 나를 믿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공부한 저는 결국 1년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공부가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남들처럼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이것저것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니 일찍 포기해야만 했던 공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혼자 검정고시를 합격하며 자신이 생겼던 건지 저는 겁도 없이 대학 공부에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돈도 별로 없고 낮에는 일을 해야 하니 평범한 학생들처럼 대학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야간 대학에 등록해 공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야간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아내는 교수 부모님의 억압에 자신의 꿈을 찾으려 했음에도 결국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처제는 비싼 돈을 주고 유학까지 다녀왔음에도 실력이 없어서 교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아내는 집안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돈을 벌어 지내면서도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뒤늦게나마 아버지에게 벗어나며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내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왠지 비슷한 부분 때문인지 저희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지게 되었죠. 사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게 꿈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저한테 이런 기회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서야 제 삶을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놓았던 공부는 어렵기만 하고 낮에 공장 다니면서 밤에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죠. 그런 제게 교수님은 선물 같은 분이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봐야 저는 아직 시간 강사일 뿐인걸요. 오히려 현욱 씨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수업을 하는걸요. 사실 저 그동안 고민이 많았거든요.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으면서도 이 길이 쉽지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학기가 끝나면 그냥 그만둬야 하나 싶었는데 현욱 씨가 너무 수업을 즐겁게 따라와 주셔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제 수업에 귀 기울이는 현욱 씨를 보며 역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강단이구나 싶은 거죠. 저,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교수님께 도움이 된 건가요? 네. 그리고 현욱 씨야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큰 성취인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현욱 씨가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가는 걸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비로소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며 저는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제가 하는 일에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 엔지니어가 되기로 노력했고 아내는 교수가 되기 위해 강사로 일하며 논문을 쓰며 바쁜 나날을 이어나갔습니다. 둘 다 너무 바빠서 제대로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고 서로 의지하고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늘 저를 배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녀 덕분에 저도 새로운 꿈을 가지며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아내는 결국 정교수로 임명이 되었고 저도 새로운 꿈을 이루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가 식구들의 반대에 부딪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아내는 굴하지 않고 저와의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처가에 더 잘하려고 애썼죠. 그래봐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인정하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거든. 애초에 나도 수없이 인정받으려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으니까. 엄마는 자기 욕심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줘.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 괜히 우리 집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냥 하지 마. 그 사람들한테 잘해봐야 뭐해. 그냥 내가 가족들이랑 연 끊는 게 빠를걸?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당신 가족인데 어떻게 쉽게 연을 끊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나야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못마땅하셔도 내가 계속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장모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뭐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적어도 사위로 인정은 해주시지 않을까? 글쎄,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었으면 내가 엄마랑 그렇게 멀어지지도 않았겠지. 뭐 그래도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좋은 대로 해. 하지만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두는 거야. 나는 당신 상처받는 거 두고 볼 생각 없어.
알아. 당신이 누구보다 나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거. 그래서 나도 당신 위해서 잘하고 싶은 거야. 나도 계속 바보같이 굴지는 않을게. 딱 1년만 노력해보자.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처가에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내에 비해 모자란 게 많기 때문에 미안한 것도 있었고, 제가 가족의 부재에 힘들었기 때문에 제 아내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가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그런다고 바뀔 사람들이 아니니 부질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저를 걱정하는 아내를 다독이며 딱 1년만 노력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처가 식구들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집 머슴일 뿐이더라고요. 그날도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저를 부르는 처제의 부름에 저는 반차를 내고 불이 나게 처가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장모님이나 식구들이 괜히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가족들 걱정을 한들 그 집 식구들은 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목이 마른데도 물 한 잔 가져다 주지 않는 처가 식구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서러움을 삼켜야 했죠. 그런데 그때 열린 현관문으로 누군가 들어오며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아, 혹시 저희 아들이 여기 있나요? 아들?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런데 그쪽은 누구시죠? 혹시 다른 집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요? 무척이나 고와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장모님과 처제 모두 놀란 눈치였습니다. 워낙 부티가 나서 그런지 그 콧대 높은 장모와 처제도 그 낯선 불청객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더군요. 아들을 찾는 여사님의 등장에 당황한 그때 뒤로 제 아내가 나타나자 장모님은 더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김현욱이거든요. 여기가 제 사돈댁이라고 하던데. 엄마, 뭐해? 인사드려. 여기는 우리 시어머니. 아, 뭐라고? 여보, 당신 왜 여기 있어? 당신 퇴근하면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잖아. 아, 그게 미안해. 처제가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그래, 나도 들었어. 당신이 반차까지 쓰고 엄마 집 보일러 고쳐주러 갔다는 소리. 다들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보일러가 고장나면 사람을 불러야지. 왜 현욱 씨를 불러? 다들 제정신이야? 아니,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라고? 얼른 인사드리지 못해? 너 사돈어른한테 그렇게 할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 동생이 아직 철이 없어서요.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네 시모는 어릴 때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어머니 앞에서 말 좀 조심해. 엄마는 교수라는 사람이 진짜 왜 이렇게 교양머리가 없어? 그게 사돈 앞에서 할 말이야? 아내가 화를 낼까봐 아내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온 건데 어떻게 하라는지 아내가 화가 나서 저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것도 저희 어머니를 대동하고서 말이죠. 사실 며칠 전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서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멀리 미국에서부터 저를 찾아오셨던 거죠.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기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바람에 쫓겨나듯 저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랍시고 저를 두고 가라는 시댁 식구들 등살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나야만 했던 어머니는 그 후로도 어떻게든 저를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되찾기 위해 멀리 미국까지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얼마 뒤 저와 아버지가 이사를 가버리며 완전히 소식이 끊기는 바람에 저를 찾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중간에 제가 집을 떠나 아버지와 연을 끊기도 했고요.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어머니는 사랑까지 써서 제 거처를 알아내셨고 얼마 전에야 어렵게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왠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니 저는 그 말 한마디로 위안을 얻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미국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성공한 어머니 덕분에 제 처지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처가 식구들이 저를 여전히 머슴 취급하자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처가로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멀리서 소식이 끊겨서 아들 결혼 소식을 모르셨다가 얼마 전에 귀국하셔서 다시 만나게 됐어. 그래서 늦었지만 사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겸사겸사 어머니 모시고 왔고. 어머, 아유, 사업을 하신다고요? 아유, 세상에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셨을까? 아, 이런 어머니가 계신 줄도 모르고. 아, 우리 사위가 참 고생이 많았네. 형부, 어머님이 정말 고우세요. 부잣집 사모님 같으시네. 이런 어머니를 일찍 만났으면 형부도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쵸? 그래도 김서방이 우리 딸을 만나고부터는 잘 지냈을 거예요. 저희가 가족으로 잘 품어줬으니 걱정 마세요, 사부인. 김서방이요? 장모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김서방. 농담도 참. 그럼 내가 자네를 뭐라고 부르나? 하긴 내가 자네를 워낙 아들같이 생각했으니까 좀 편하게 하기는 했지만 누가 들으면 내가 자네를 무시한 줄 알겠어.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아내의 말에 처가 식구들도 상황 파악을 했는지 갑자기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장모님과 처제가 저희 어머니의 귀티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저한테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사위라고 한 번 부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사위라고 부르지를 않나 저와 어머니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식적인 친절을 보이며 납작 엎드리는데 속이 뻔히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었죠. 예, 제가 사업을 좀 해서요. 아들 찾겠다고 긴 세월을 일만 하다 보니 꽤 성공을 거두었네요. 그것보다는 제가 진작 현욱이를 찾았으면 우리 현욱이 결혼할 때 옆에 있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1년만 빨리 찾았으면 애들 살 집도 제대로 알아봐주고 했을 텐데. 지금 집은 애들 노력으로만 구한 집이라 그런지 너무 좁고 오래되었더군요. 아, 그게 저희 딸이나 김서방이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서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찌나 지들끼리 하겠다고 그러는지 그래도 참 기특하죠? 그래도 저는 못해준 게 많은 부모라 그런지 애들이 어렵게 사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이제 정교수인데 정교수 품위에 맞는 집과 환경에서 살아야 좋지 않겠나 해서요. 사돈만 괜찮으시면 제가 애들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 물론 사돈께도 말이죠. 예단이나 예물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데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어머, 어우,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려고요? 세상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신다더니 역시 통이 크시네요.
어머, 아유, 우리 딸이 정말 시집을 잘 갔구나. 어머니는 저와 아내의 결혼식을 보지 못한 게 아쉬우신지 뒤늦게라도 저희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결혼 때 하지 못했던 예물과 예단도 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그 말에 장모가 눈이 뒤집어져서 좋아하더라고요. 언제는 집도 안 해온 사위라고 사위라 불러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부자 사돈이 생기니 설설 기는 겁니다. 아내도 그 꼴을 못 보겠는지 할 말을 잃은 제 대신 장모에게 나서서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저희 엄마도 저나 남편한테 잘해주신 게 없으신데 저희가 이제 와서 받기만 할 수는 없죠. 지금도 보세요. 일하던 사람 불러서 사위한테 보일러나 고치라고 하는데 그런 사돈한테 잘해서 뭐 하시겠어요? 뭐,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어딜 끼어들어? 너 조용히 못해? 엄마야말로 조용히 해. 그러게 내가 현옥 씨한테 잘 좀 해주라고 얼마나 그랬어? 그런데도 사람 무시하고 부려먹기만 하더니 이제 와서 좋은 장모인 척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가 이제 와서 그래봐야 이 사람 상처 안 아물어? 아니 오히려 이제 없던 정도 다 떨어졌을걸? 내가 언제? 아니 사위한테 부탁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끝까지 사과는 할 줄 모르지.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제 와서 상위 대접해주려고 해봐야 이제는 우리가 끝이야. 당신이 내 엄마라는 게 진짜 진절머리 난다.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이제 와서 저와 제 엄마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처가 식구들을 보니 그 모습에 저는 없던 정이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부자 어머니의 등장에 달라진 태도가 인간 같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에서야 처갓집의 밑바닥을 알게 된 저는 이제는 처가 식구들과 연을 끊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 역시도 제 마음을 100분 이해하며 저의 결정에 따라주기로 했죠. 그래, 잘 생각했어 여보. 그러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오죽한 사람들이어야 말이지. 내가 봐도 천박하고 우스워. 나도 사실 당신 때문에 그동안 참았던 건데 당신이 더 안 참겠다면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당신한테도 진짜 가족이 생겼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안 될 일이었나 봐.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가족만 신경 쓰려고. 당신한테는 여전히 미안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당신한테 10배, 아니 100배로 잘할게. 그래,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나는 당신 믿어. 결국 처가와 연을 끊으며 저희는 저희만의 행복을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같이 미국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학 쪽에 아는 인맥들이 많아. 세아가 너만 원한다면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원래 당신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그럼 당신한테 좋은 일 아니야? 어머, 그랬니? 세아가 네가 그러기를 바란다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볼게. 너희들 지낼 곳도 마련해주고 말이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머님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폐라니.
세아가 너를 위해 뭐라도 해줄 수 있다면 나야말로 기쁠 거야. 네 덕분에 현욱이와도 잘 풀었는걸. 그리고 현욱이 너도 거기서 더 배우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미국은 기술자들도 대우를 잘해주거든. 그럼 정말 좋겠다. 당신 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 안 그래도 나 당신 그동안 고생만 하고 인정 못 받는 거 보면서 속상했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미국 가는 거 생각해보자. 나도 미국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어머님도 더 이상 혼자 계시게 하기 싫고. 당신도 어머니랑 더 오래 보고 싶다며. 처음에는 어머니의 제안도 당황스럽고 미국에 간다는 게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웠던 어머니와 다시 헤어지는 건 너무 싫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어머니에게 의탁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랜 대화 끝에 저는 결국 미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아내나 제게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고 사실 저도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헤어졌던 만큼 이제는 어머니와 자주 보며 살고 싶었기에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어머니와 아내와 한 집에서 정답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국행 소식에 뒤늦게 장모가 제게 빌빌기며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부자 사돈 덕을 보고 싶은지 딸을 위해 미국에 따라가겠다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아마 지금쯤 그 집 식구들은 저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제 덕에 유지되고 있던 자식과의 연도 이제는 끝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무의미한 노력에 힘을 쏟을 생각이 없고 이제는 이곳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